오헨리 단편선 마지막 입새 김욱동 옮김. 워싱턴 광장 서쪽 어느 조그만 구역은 길이 제멋대로 마구 얽혀 있어 내거리라고 부르는 길쭉하고 좁은 땅들로 나뉘어져 있다. 이 내거리는 기묘한 각도와 곡선을 이루고 있어서 길 하나가 한두 번쯤은 저 자신과 교차한다. 일찍이 어느 화가 한 사람이 이 거리를 보고 귀중한 가능성 하나를 생각해냈다. 즉, 그림 물감과 종이 캔버스 값을 받으러 온 수구먼이 이 길로 들어섰다가는 외상값 한 푼 받지 못한 채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곧 이 해묵고 예스러운 그리니치 빌리지로 화가들이 몰려들어 북향의 창문과 18세기 풍의 박공, 네덜란드식의 다락방과 값싼 셋집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6번가에서 백납으로 만든 컵 몇 개와 요리기구 한두를 사 들고 와서 바로 여기에다 예술인 마을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지막한 3층 벽돌집 꼭대기에 수와 존씨의 화실이 있었다. 존씨는 조우 에너라는 이름의 애칭이다. 수는 메인주 출신이고 존씨는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었다. 8번가에 있는 델모니코 식당의 식탁에서 처음 만난 이 두 아가씨는 예술이며 치커리 샐러드며 소매가 긴 옷 장식 등에서 서로의 취향이 너무나 같은 것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함께 화실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지난 5월의 일이었다. 그런데 11월이 되자 의사들이 폐렴이라고 부르는 차갑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낯선 손님이 이 마을에 찾아와서는 어른같이 싸늘한 손가락으로 여기저기 사람들을 건드리며 돌아다녔다. 벌써 저쪽 동편 동네에서는 이 달갑지 않은 손님이 대담하게 활개치고 돌아다니며 수십 명씩 희생자를 내었지만 미로와도 같은 이 좁고 이끼 낀 내거리에서는 그 발걸음을 조금 늦추었다. 이 폐렴시로 말하자면 기사도적인 노신사는 아니었다. 캘리포니아주의 부드러운 산들 바람에 가냘파진 이 작고 연약한 처녀가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마구 휘둘러대는 이 늙은 협잡군과 어떻게 싸움 상대가 되겠는가. 어쨌든 존씨는 그가 휘두른 주먹을 얻어맞고는 페인트 칠을 한 쇠 침대에 거의 꼼짝도 못하고 드러누운 채 조그만 네덜란드식 창 너머로 건너편 벽돌집의 텅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분주한 의사가 덥수룩한 회색 눈썹으로 눈짓을 하며 수를 복도로 바삐 불러냈다. 저 아가씨가 살아날 가망성은 글쎄 열의 하나라고나 할까? 체온계의 수은을 흔들어 내리며 그 의사는 말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라는 것도 살려고 하는 저 아가씨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거든. 지금처럼 장의사나 기다리는 마음이라면 약이고 뭐고 아무 쓸데가 없단 말씀이야. 당신 친구 아가씨는 아예 자기 병이 낫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 혹 저 아가씨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라도 있나? 저애는 언젠가 나폴리만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수가 말했다. 그림을 그린다고? 바보 같은 소리. 저 아가씨가 마음속에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 없냔 말이야. 이를테면 남자라든가. 남자라고요? 수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아니요 선생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곤란한데? 의사는 말했다. 어쨌든 의술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소. 하지만 저 환자가 자기 장래 행렬에 들어설 마차수나 헤아리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약을 써도 그 효과는 반으로 줄어들거든. 만약 아가씨가 친구를 잘 구슬려서 이번 겨울에 유행하게 될 소매 스타일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면 그녀가 살아날 가망성은 열의 하나가 아닌 5의 하나라고 약속할 수 있지. 의사가 돌아간 뒤 수는 작업실로 들어가서 종이 냅킨이 흠뻑 젖도록 실컷 울었다. 그러고는 화판을 들고 휘파람으로 재즈 가락을 불면서 존씨의 방으로 들어갔다. 존씨는 침대 이불 밑에 잔물결 하나 일으키지 않고 창문을 향해 얼굴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수는 존씨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휘파람을 그쳤다. 수는 화판을 세워놓고서 펜으로 잡지 소설에 사용할 사파를 그리기 시작했다.
젊은 작가가 문학계에 첫 발을 들여놓기 위해 잡지 소설을 쓰듯 젊은 화가도 잡지 사파를 그림으로써 미술계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수가 소설의 주인공인 아이다호주 카우보이 모습 위에 말 품평회에서 입을 멋있는 승마용 바지와 외알 안경을 그리고 있는데 나지막한 소리가 몇 번씩이나 들려왔다. 그녀는 재빨리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존 씨는 눈을 크게 뜬 채 누워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숫자를, 그것도 거꾸로 세고 있었다. 12이라고 하더니 조금 뒤에 11, 다시 10, 그리고 9, 그리고 거의 동시에 8과 7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을 세고 있을까? 수는 걱정스러운 듯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쓸쓸하고 텅 빈 안마당과 20피트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벽돌집의 빈 벽뿐이었다. 그리고 뿌리가 썩고 옹이가 진 해묵은 담쟁이 덩굴 하나가 벽돌집 중간에 뻗어올라 있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에 담쟁이 잎새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이 허물어져 가는 벽돌에 매달려 있었다. 뭐를 세는 거니? 예? 수가 물었다. 6, 거의 속삭이듯이 존 씨는 말했다. 이젠 더 빨리 떨어지는군. 사흘 전에는 거의 100개나 달려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헤아리려면 골치가 다 아팠는데. 하지만 이젠 훨씬 쉬워. 어머, 또 하나가 떨어지네. 이제 남은 건 모두 5개뿐이야. 도대체 무엇이 5개 남아있다는 거니? 어디 말 좀 해봐. 잎새. 담쟁이 덩굴에 붙어있는 저 잎새 말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가는 거야. 난 사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지 않아? 아니,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들은 적 없어. 수는 몹시 경멸하는 듯이 투덜거렸다. 도대체 저 늙은 담쟁이 잎새가 내 병이 낫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 더구나 넌 늘 저 담쟁이 덩굴을 좋아했잖아. 이 못난 아가씨야. 바보 같은 소리는 집어치워. 글쎄 오늘 아침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빨리 완쾌될 가망성은 뭐라 하셨더라? 그래, 그 가망성은 말이야. 열의 하나랬어. 뉴욕에 살면서 전차를 타거나 새로 지은 건물 앞을 지나갈 때도 그만한 위험은 따르지 뭐야. 자, 그러니 이 수풀을 좀 들어봐. 그리고 내가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줘. 그래야 잡지 편집자에게 그걸 팔아서 알아 누워있는 우리 아기에겐 포도주를 사주고 먹성 좋은 나는 돼지고기 요리를 사 먹을 수 있잖아. 포도주는 이제 더 사지 않아도 돼. 창밖을 응시하며 존 씨가 말했다. 또 한 입 떨어지는군. 싫어. 수프 같은 건 먹고 싶지 않아. 이젠 꼭 넷이 남았어. 어둡기 전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러면 나도 가는 거야. 이봐 존시. 수가 그녀에게 몸을 굽히며 말했다. 내가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제발 눈을 감고 창밖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저 그림을 내일까지는 갖다 줘야 한단 말이야. 그림 그리는데 햇빛만 없어도 된다면 커튼을 내리고 싶지만 다른 방에 가서 그릴 수 없어? 존 씨는 쌀쌀맞게 말했다.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수가 대답했다. 게다가 내가 줄곧 저 바보 같은 담쟁이 잎새를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지. 그럼 그림 다 그리는 대로 곧 알려줘. 존 씨는 침대에 누운 채 두 눈을 감고 마치 넘어진 조상처럼 창백하고 조용한 모습으로 말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니까 이젠 기다리기도 지쳤어.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저 가엾고 지친 잎새처럼 아래로 점점 아래로 떨어져 가고 싶어. 잠을 좀 청해봐. 수가 말했다. 난 범원 영감을 불러다가 혼자 사는 늙은 광부의 모델이 되어 달라고 해야겠어. 금방 돌아올게. 내가 올 때까지 움직이면 안 돼? 범원 영감은 같은 집 1층에 살고 있는 화가였다. 나이 60이 넘은 그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상의 수염 같은 곱슬 수염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수염은 반수신 같은 얼굴에서 요정처럼 작은 몸으로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범원은 실패한 화가였다. 지난 40년 동안 화피를 휘둘러 왔지만 아직 예술의 여신 치맛자락 근처에도 가까이 가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언제나 걸작을 그리겠다고 하면서 아직 손도 대지 않고 있었다.
지난 몇 해 동안 이따금 상업용이나 광고용으로 서툰 그림을 그린 것이 고작이었다. 전문 모델을 쓸 여력이 없는 예술인 마을의 젊은 화가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돈 몇 푼을 버는 처지였다. 언제나 술에 찌들어 살면서도 여전히 머지않아 걸작을 그리겠다고 말하곤 했다. 게다가 그는 몸집이 작고 사나운 늙은이로 누구에게서든지 유약한 점을 발견하면 몹시 비웃어댔다. 하지만 위층 화실에 있는 두 젊은 화가에 대해서만은 그들을 지켜주는 감시견 노릇을 자처하고 있었다. 수가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범어는 어둠 침침한 굴속 같은 방에 노간주나무 열매로 만든 술 냄새를 물씬 풍기며 앉아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하얀 캔버스가 화가 위에 놓인 채 걸작의 첫 일피를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다. 수는 그에게 존 씨가 품고 있는 이상한 생각을 이야기해주며 이 세상에 대한 가냘픈 집착이 더 약해지면 존 씨는 정말 가볍고 연약한 나뭇잎처럼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범원 영감은 핏발이 선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그 어리석은 망상에 대해 경멸과 조소를 퍼부었다. 아니 뭐라고? 그는 소리쳤다. 아니 그래 말라 비틀어진 담쟁이 덩굴에서 잎새가 떨어진다고 저도 죽는다는 그런 얼간이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담? 머리털 나고 처음 듣는 소리야. 그만둬. 바보 쑥맥 같은 아가씨의 모델 노릇은 하지 않을 테야. 왜 존 씨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아, 저 가엾은 존 씨 아가씨. 그 애는 몹시 아파서 많이 약해졌어요. 수가 대꾸했다. 그리고 열 때문에 마음까지 병들어서 별의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드나 봐요. 좋아요, 범원 할아버지. 굳이 모델이 되어주고 싶지 않으시면 그만두세요. 하지만 전 할아버지를 지독한 변덕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자란 할 수 없군. 범어는 크게 소리쳤다. 누가 모델이 안 되어준다고 했나? 자, 같이 가자고. 반 시간 전부터 모델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잖아. 참. 여긴 존씨같이 착한 아가씨가 알아 누워 있을 곳이 못 되는데 머지않아 내가 걸작을 그릴 테니 그때 우리 다 같이 이곳을 떠나자고. 아무렴 떠나고 말고. 두 사람이 위층에 올라가 보니 존씨는 잠들어 있었다. 수는 커튼을 창틀 밑까지 내리고는 범원에게 옆 방으로 가자고 손짓을 했다. 거기서 두 사람은 두려운 듯 창밖에 담쟁이 덩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낡은 푸른색 셔츠를 입은 범어는 바위 대신에 냄비를 엎어놓고 그 위에 앉아서 홀로 사는 광부의 포즈를 취했다. 이튿날 아침 수가 1시간쯤 자다가 눈을 떠보니 존 씨는 생기 없는 눈을 크게 뜨고 창 위에 내려진 초록색 커튼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커튼을 올려줘. 보고 싶단 말이야. 존 씨는 속삭이듯 말했다. 수는 마지못해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사나운 바람이 휘몰아 쳤는데도 벽에는 아직 담쟁이 잎새가 하나 매달려 있었다. 담쟁이에 붙어있는 마지막 잎새였다. 입자루 가까이는 아직도 짙은 초록색이지만 톱니 모양의 가장자리는 노란색으로 시들어 버린 채 땅에서 20피트가량 떨어진 줄기에 용감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지막 잎새로군. 존씨가 말했다. 간밤에 틀림없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바람 소리가 들렸거든. 오늘은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도 함께 가는 거고. 자. 지친 얼굴을 베개에 기대면서 수는 말했다. 너 자신을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 나를 생각해봐. 난 어쩌라고. 그러나 존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것은 어쩌면 죽음이라는 신비롭고 머나먼 여행을 떠날 차비를 하고 있는 영혼이리라. 그녀를 우정에 그리고 지상의 것에 메어놓고 있던 매듭이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공상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사로잡는 것 같았다. 날이 저물어 황혼이 질 때까지도 그 외로운 담쟁이 잎새는 벽 위의 줄기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북풍이 다시 휘몰아치고 빗줄기가 여전히 유리창을 두들기며 나지막한 네덜란드식 처마에서
후두득 후두득 쏟아져 내렸다. 날이 밝자 존 씨는 막무가내로 창문의 커튼을 올려달라고 명령하듯이 말했다. 그런데 그 담쟁이 잎새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존 씨는 누운 채로 그 잎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가스 스토브에 닭고기 스프를 젓고 있는 수를 불렀다. 수, 난 나쁜 계집애였어. 존 씨가 말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를 보여주려고 그 무엇인가가 저기에 마지막 잎새를 남겨놓은 거야. 죽기를 원하는 건 죄악이거든. 스프 좀 갖다 줘. 그리고 우유에다 포도주를 조금 타서 갖다 줘. 아니야, 우선 손거울 좀 갖다 줘. 그리고 내 등에다 베개를 몇 개 좀 받쳐줘. 앉아서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볼게. 1시간 뒤 존 씨가 말했다. 수, 난 훗날 나폴리 만을 그릴 거야. 오후에 의사가 왔다. 그가 떠날 때 수는 일부러 핑계를 대며 복도로 나왔다. 그 아가씨가 살아날 가망성은 이제 반반이야. 의사는 수의 떨리는 여인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간호만 잘해주면 아가씨가 이기겠어. 그럼 자, 이제 아래층에 있는 환자를 보러 가야지. 이름이 뭐 범원이라든가? 화가 같던데. 역시 폐렴이야. 늙고 몸이 허약한 데다가 급성이야. 살아날 가망은 거의 없지만 좀 고생이나 덜 하도록 오늘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지. 이튿날 의사가 수에게 말했다. 저 아가씨는 이제 위험한 상태는 벗어났어. 당신이 이긴 거요. 이제 영양 섭취와 간호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그날 오후 수가 침대로 다가가 보니 존 씨는 누운 채 짙은 초록색 털 목도리를 뜨고 있었다. 좀처럼 쓸모없어 보이는 목도리였지만 존 씨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수는 한 팔로 베개건 뭐건 한 대 싸잡아 그녀를 껴안았다. 귀여운 아가씨,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수가 말했다. 범원 할아버지가 오늘 병원에서 폐렴으로 돌아가셨대. 아르신 지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야. 엊그제 아침 관리인이 아래층에 있는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할아버지가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더래. 신발과 옷은 온통 젖어서 얼음처럼 차갑고. 그렇게 날씨가 사나운 밤에 도대체 할아버지가 어디로 갔다 오셨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는 거야. 그러다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는 초롱이랑 늘 두던 장소에서 꺼내온 사다리랑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림 붓들이랑 그리고 초록색과 노란색 물감이 섞여 있는 팔레트를 발견했다지 뭐야. 그리고 자, 창밖을 내다봐. 벽에 붙어있는 저 마지막 담쟁이 잎새를 말이야. 바람이 부는데 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지 이상하지 않니? 아, 존씨, 저건 범원 할아버지가 그린 걸작품이야.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던 날 밤 그분이 저기에 그려 놓으신 거거든.